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438페이지 채권법 강론으로 갑니다. 채권법에서는 8문제, 그중에서 지난주까지 배웠던 총론에서 일반적으로 2문제, 그 다음에 채권법 강론에서 나머지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중에서 강론에서는 계약 총론 파트에서 즉 456페이지까지가 일반적으로 2문항 정도, 그 중에 한 문제는 계약 해지에서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주로는 청약과 성납의안 계약 성립 등을 위주로 한 어떤 종합적인 형태의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자, 438페이지부터 진행을 합니다. 계약은 법률 행위 중 대립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 했다. 그 계약 중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 계약 등을 채권 계약이라 하고, 소유권 이전, 전세권 설정 등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물권 계약, 혼인 등 가족법상의 어떤 지위 변동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가족법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은 매매 계약 등 채권 계약을 말하고, 이 같은 개별 계약 유형에서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매매, 임대차, 도고, 위임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큰 입은요, 계약의 종류로 갑니다. 쌍가루 1번, 민법의 규정 유무에 따른 분류.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으로 나뉩니다. 전형계약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전형적으로 체결되는 민법전에 모아둔 15종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합니다. 이름이 있다 해서 유명계약, 그 다음에 나머지를 비전형계약. 근데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기 때문에 전형계약뿐만 아니라 비전형계약도 자유로이 체결할 수가 있다. 그 점에서 물건은 물건 법정주의가 채택이 되는 결과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간섭법 외로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 점이 차이가 납니다. 자, 전형계약은 쭉 교과서에 그 애들을 실어놨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전형계약 중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는 것은 매매, 임대차, 도고, 위임 4가지 계약만이 시험 범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이와 같은 전형계약을 다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나뉩니다. 전형계약 중 100% 편무는 정려, 사용대차, 현상강고밖에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원칙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 자, 쌍무계약이라면 어떠한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하느냐?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매수인은 어떠한 채무를 부담합니까? 대금 지급 채무를 매도인에게 부담한다, 그죠? 그 다음에 매도인은 어떤 채무요? 약속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매수인에게 부담합니다. 그 대가로 대금을 받을 채권이 있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넘겨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매수인에 대한 채무와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그죠? 매매 계약이라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계약을 쌍무계약, 쌍방 모두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대가적 의존 관계에 있는 채무를 서로 부담하고 있다, 그죠? 이를 쌍무계약이라 합니다. 전형계약은 이 3가지를 제하고는 쌍무계약이 원칙입니다. 정려는 당연히 재산권을 무상으로 타방에게 이전하는 계약이 정려계약이고, 사용대차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물건을 사용케 하는 계약을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현상강고는 우리 시험 범위는 속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치매에 걸린 노모가 가출했다, 그죠? 그래서 자식이 강고를 합니다.
노모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사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게 현상 강고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강고에 응모하는 자가 뭐예요? 그 강고에 지정된 행위를 완료를 해야 되죠. 따라서 노모를 찾아왔을 때 비로소 현상 강고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미 뭐예요? 응모자의 행위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강고자가 약속한 대로 사례금을 지급할 의무만 남았죠. 예, 편무계약입니다. 따라서 편무계약은 일방만이 타방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이와 같은 계약을 편무계약이라 합니다. 따라서 현상 강고 중 뭐요? 요 세 가지를 제고는 쌍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옆에지 쌍가로스 한번요. 경제적인 대가 출연 여부에 따른 구분,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나눕니다. 전형계약 중 100% 무상은 정려와 사용대차밖에 없습니다. 정려는 공짜로 뭐요? 자신의 재산권을 타방에 이전키로 한 계약이고,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타인화금 사용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입니다. 자, 나머지 우리가 전형계약 중 소비대차 계약이라든지 임치계약이라든지 위임계약, 종신정기금도 있는데 종신정기금을 생략할게요. 자, 대차 빌리고 사용했다가 뭐예요? 그것을 되돌려 갚는 관계를 대차 관계라 하는데 앞에 소비자가 붙었죠. 그래서 빌린 자가 빌린 물건을 소비하고 나중에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되돌려 갚는 이와 같은 관계를 소비대차 관계, 대표적인 게 금전 소비대차겠죠. 그때 그에 대한 대가인 이자를 지급키로 약정하면 뭐예요? 유상이 되고, 이자 지급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 됩니다. 그다음 임치도 똑같아요.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보관을 맡기는 계약을 임치계약, 보관료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뭐예요? 유상이 되고, 보관료 없이 무상. 위임, 타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키로 한 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 그 사무 처리의 대가, 보수를 받기로 하게 되면 유상, 보수 없이 그죠? 무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상계약이라면 갑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깁니다. 공짜가 아니죠. 을로부터 대금이란 대가적인 재산 출연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의 타방에 대한 재산 출연과 그 타방의 자신에 대한 재산 출연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계약을 유상계약이라 합니다. 자, 전형계약 중 100% 무상은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유상입니다. 근데 요 세 가지는 뭐예요? 유상도 될 수 있고 무상도 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 속하지 않는 것은 왼쪽입니다. 그런데 쌍무와 유상의 관계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가 더? 유상의 범위가 넓다 그죠? 유상의 범위가 넓습니다. 쌍무 계약은 100% 유상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유상계약이 100% 쌍무는 아니다 그죠? 즉 현상강고는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에 해당합니다. 즉 가출한 노모를 찾아와야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죠 그죠? 따라서 공짜가 아니고 대가가 있습니다. 유상입니다. 그렇지만 쌍무가 아닌 편무에 해당하더라 그죠? 양자관계. 자, 그럼 여기까지 볼게요. 쌍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나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는 아니다. 현상계약은 유상이지만 편무에 속하더라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439페이지 제로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양자를 구별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든지 위험 부담의 문제는 쌍무 계약에만 인정되는 특유한 효력이고, 그다음에 쌍가로 3번의 동그라미 2번요.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상계약에는 뭐요? 대표적인 게 매매죠. 따라서 나머지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립 요건에 따른 분류로 갑니다.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 있습니다. 전형계약 중 요물은 현상강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낙성계약이라 하면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전형계약은 현상강고를 제한 나머지 14개의 계약은 모두 낙성계약에 해당합니다. 요물계약이라면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없고 합의 플러스 물건의 인도, 지정된 행위의 완료 등 다른 어떤 부가적 요소가 합쳐져야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전형계약에는 현상강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비전형계약에서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뭐야? 합의만으로 부족하다 그죠? 약속한 계약금의 전액이 지급되었을 때 비로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고, 나머지 우리가 이미 채권법 총론에서 봤던 대물 변제 계약 그죠? 합의만으로 부족하죠. 현실적으로 본래 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등에서 뭐야? 보증금 계약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로 5번요. 급부의 실현의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는가에 따른 구분. 자, 2번을 보기 전에 미리 불요식 계약과 요식 계약으로 나누는데, 계약에는 요식 계약은 없습니다.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기 때문에 모두 뭐요? 계약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100% 불요식에 해당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약 유형을 살필 때 뭐요? 오른쪽에 해당되지 않는 건 다 왼쪽으로 포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 시험에 해당하는 게 매매다 그죠? 매매는 편무에 없으니까 뭐요? 쌍무에 해당하고, 무상이 아니니까 유상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뭐요? 요물이 아니니까 낙성. 나머지는 다 100% 불효식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를 보니까 편무에 속하지 않죠. 그럼 쌍무, 무상이 아니니까 유상. 그 다음에 뭐요? 낙성, 불효식. 그 다음에 도급도 똑같죠.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자, 위임으로 갑니다. 위임도 보니까 여기도 없다 그죠? 따라서 위임에 대한 보수 약정이 있으면 쌍무, 보수 약정이 없다면 그때는 편무가 됩니다. 보수 약정이 있으면 유상, 보수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 됩니다. 그 다음 낙성, 불효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어떤 계약의 유형이 뜨든지 이것을 이렇게 포섭하시면 돼요. 다만 요물 계약과 관련해서는 전형 계약에는 현상 강고만이 요물 계약이지만 비전형 계약에서 계약금 계약, 대물 변제 계약, 보증금 계약 등이 요물 계약에 속하더라.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상가로 5번부터는 쉽게 갑니다.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급부의 실현이 한순간에 끝납니다. 매매, 교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급부의 실현이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요하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뭐 사용대차 계약, 고용 계약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계약과 A약의 구분을 합니다. 즉 본계약이라면 뭐요? 우리가 보통 체결되는 계약을 본계약이라 합니다. 근데 A약이라면 이와 같은 매매 등의 계약을 뭐요? 우리 앞으로 체결하죠, 그죠? 미리 약속하는 당사자들에게 계약을 A약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A약에 따라서 체결된 매매 계약 등을 본계약이라 합니다. 자, 그럼 넘겨볼게요. 동그라미 2번. A약 자체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사후에 체결된 본계약이 주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추정입니다. 체크할게요. A약은 본계약의 부수에서 체결된 종된 계약이므로 본계약이 실효되면 당연히 A약도 실효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요. A약은 둘째 줄 가운데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체크할게요. 즉 A약은 장차 우리 본계약을 체결하자 미리 약정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다만 그에 따라서 체결되는 본계약은 매매 등 채권 계약일 수도 있고 전세권 설정 등 물권 계약일 수도 있고 혼인 등 가족법상의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2절로 갑니다. 계약의 성립. 자, 지금부터는 단골 주제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 청약과 성낙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문을 철저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당사자 간에 대립된 복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하는데, 계약은 일반적으로 뭐요? 청약과 성낙의 합치해서 성립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죠? 즉,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은 매도인의 청약과 매수인의 그에 대한 성낙의 일치가 있어야 되죠. 자, 볼게요. 총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대립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죠? 즉, 합치라면 뭐요? 갑이 3억에 사라고 청약을 합니다. 그때 을이 아무 조건 없이 오케이. 즉, 객관적으로 합치가 있어야 되고, 갑은 누구하고의 매매 계약을 원합니까? 을이죠, 그죠? 근데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병이 오케이 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죠? 따라서 주관적 합치, 즉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조문 분석 들어갑니다. 527조 기본 지문이요. 따라서 청약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당연히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그죠? 따라서 도달되면 철회하지 못하죠. 따라서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그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 528조, 529조 이미 여러 차례 지문화됐습니다. 1항. 성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성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매도 청약을 하면서 일주일 내에 성낙을 달라, 그죠?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성낙해봐야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죠. 따라서 그 기간 내 성낙의 통지가 도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2항. 성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이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의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 통지를 발송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 자, 우리가 이 조문을 봤을 때는 현실하고 안 맞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사고 판다면 청약하고 성낙은 바로 만나서 뭐요?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전화 등을 통해서, 그죠? 근데 예전에 예를 들게 되면 서울에 살고 있는 갑과 부산에 살고 있는 갑이 자, 만나지 않고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5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화 등이 일반 안 됐죠.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우편이죠, 그죠? 근데 우편으로 청약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할 수밖에 없고 성낙도 똑같다, 그죠?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법조문을 만들었죠. 근데 현실이 안 맞죠, 그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 맞춰서 고쳐질 건데, 그래서 의문점을 가지 마시고 일단 조문 자체로, 그죠? 그래서 이자가 일주일 내에 답을 달라. 충분히 일주일 내 성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청약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우편 당국의 업무 폭주로 연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상대방은 꿈에도 그런 것은 예상치 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를 할 목적으로 청약자는 지체 없이 지연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 통지를 이미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지연 통지가 되면은. 그런데 3항.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성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죠?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연이 된 경우는 지연 통지를 즉시 발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무렵에 성납의 통지가 도달된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무렵에 계약이 성립한 게 된다. 그죠? 자, 529조입니다. 성납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 기간 내에 성납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언제까지 답을 달라. 그 기간을 정한 바가 없다. 그죠? 그런데 청약을 받은 자는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숙고하겠죠. 그에 필요한 상당 기간 내 성납의 통지가 도착을 해야 됩니다. 어느 기간이 상당하냐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건마다 판사가 판단하겠죠. 여하튼 상당 기간 내에 도착해야만 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다음 531조 체크할게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납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격발송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따라서 대표적인 발신주의의 하나이다. 그죠? 따라서 성납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착을 하면 계약은 그때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책적으로 성립의 시기를 앞당깁니다. 성납의 통지를 발송한 때 이미 계약이 성립한 걸로 그 발송 시기를 정책적으로 앞당겨 줍니다. 자, 그럼 그 내용들이 쭉 교과서에 적겠습니다. 옆 페이지로 갑니다. 쌍거래 1번. 사묵주고 사라. 그죠? 따라서 청약이라면 성납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자, 청약의 유의는 우리가 심화반에서 청약과 구분해 볼게요. 자, 제일 자주 떴던 논점 중에 하나가 청약자 및 상대방입니다. 체크할게요. 갑이 토지 매도를 위해서 청약을 한다. 그죠? 거림과 같이 을에게만 청약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할 수 있다. 그죠?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체크를 하실게요. 불특정 다수인은 청약도 가능하다. 거기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 줄입니다. 거림과 같이 청약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근데 반드시 청약의 의사표시에 청약자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판기를 설치했다. 그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합니다. 청약자가 누군지는 모른다. 그죠? 따라서 여기 청약자가 반드시 청약의 의사표시 가운데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청약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더라. 자, 4번 갑니다.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당연히 청약은 상대방을 향하여. 그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언제부터요?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니은.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 철회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디귿. 청약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 일주일 내에 답을 달라 했으면 그 기간 내에 성납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 기간까지만. 성납 기간을 따로 정한 바 없다면 성납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다. 그죠? 따라서 그 기간까지만 청약이 효력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납으로 갑니다. 530조. 전 2조의 경우에 연착한 성납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연착한 성납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체크할게요. 즉, 성납이 그 기간이 지나서 도착했다. 그죠? 그때는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죠. 그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법은 새로운 청약으로의 전환을 인정하더라. 그죠? 그래서 청약의 통지가 그 기간 지난 이후에 도착했지만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서 성납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531조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납의 의사표시가 그 기간 내에 도착을 했다면 성립 시기는 성납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 것으로서 법이 그 성립 시기를 앞당깁니다. 그 다음 변경을 간 성납. 청약자가
청약에 대해서 성낙자가 청약에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해서 성낙한 때는 착각해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이를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갑이 어디서 3억 주고 사러 청약했다 그죠? 근데 우리 3억은 비싸니까 2억 5천이면 사겠다 그죠? 그럼 3억에 사겠다는 것은 거절한 거죠. 예, 따라서 원래 청약에서는 거절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뭐요? 2억 5천에 내가 사겠다. 새로운 청약이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뭐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자, 조건을 붙인 경우. 그래서 갑이 3억 주고 사라 그랬죠. 근데 우리 내가 부담할 뭐요? 취득세, 등록세를 네가 부담한다면 내가 사겠다. 기존에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3억에 사랑서 못 사겠다는 의미죠. 따라서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이와 같이 세금을 뭐요? 네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가 사겠다. 새로운 청약에 해당합니다. 자, 넘길게요. 성낙의 요건. 따라서 기억, 성낙은 누구에게만 해야 돼요? 성낙은 청약자에 대해서만 성낙을 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청약과 달리 성낙은 반드시 뭐예요? 특정한 청약자에게만. 따라서 체크할게요. 첫째 줄 마지막에 청약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낙은 있을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계약이 성립하려면 성낙은 청약과 일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조건을 붙이거나 뭐예요? 변경한 성낙은 이거는 뭐예요? 기존 청약대로 못 사겠다는 거죠. 따라서 기존 청약에 대한 거절과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자, 3번요. 성낙의 효력 발생 시기. 대화자간에는 뭐예요? 당연히 도달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격지자간 체크할게요. 격지자간에는 성낙이 그 기간 내에 도착하면은 계약은요, 언제부터요? 성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 걸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성낙이 보통 그 기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이 되었는데 연착이 되어버리죠. 그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약자는 지체 없이 그 지연 통지를 발송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연 통지를 바라지 않으면 상대방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성낙의 통지는 뭐예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틱은요. 성낙의 의사표시가 그 기간에 도착 못했죠. 이런 경우 성낙이 될 수 없다. 그죠? 이때 우리 법은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청약자가 이에 대해서 성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527조 이하부터 뭐요? 533조까지, 531조까지를 쭉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와 같이 계약은 청약과 성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게 일반적인데, 자, 3번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간섭에 의해서 성낙의 통지가 필요치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밑줄 볼게요. 성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자, 어떤 것을 예를 들겠냐. 자, 우리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일반적으로 이용을 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을 승차하면 승차 계약이 성립하는데 언제요?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할 때. 그죠? 그래서 성낙의 의사표시가 따로 필요 없고 성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예요?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는 그때 승차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이와 같은 계약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차 청약.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체크할게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저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성낙의 합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갑이 을에게 3억 주고 사라 그렇습니다. 근데 을이 이를 모르고 뭐요? 갑에게 내가 3억에 사겠다. 즉 청약만 두 개가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갑도 을에게 3억에 팔 의도가 명확하고 을도 뭐요? 갑의 토지를 3억에 매입할 의사가 명백하다. 그죠?
그럼 어차피 이 부분 계약 성립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갑을 가는 토지 매매 계약이 성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법원은 어떤 뭐야? 필요 없는 절차의 어떤 반복 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양청약이 내용이 뭐야? 일치하는 경우는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에 도달한 때 뭐요? 도달한 때 각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때 이미 계약이 성립한 걸로 간주한다 그죠? 이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데, 갑의 청약이 10일자에 을에게 도착이 됐습니다. 근데 을의 청약이 갑에게 하루 후에 도착이 되었다. 그러면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은 언제요?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에 도달된 11일자에 성립한 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4번 계약 체결상의 가실을 갑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가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어디에서 봤느냐? 원시적 불능에서 봤다 그죠?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53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만 가능한 책임 형태입니다. 볼게요. 갑을 간의 건물 매매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즉 갑을 간의 매매라는 법률행위는 10월 10일자에 성립했다 그죠? 근데 그 대상인 건물이 하루 전날 소실이 되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을 목적으로 한 이와 같은 계약을 뭐요? 원시적 불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을과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을은 무효임을 몰랐다 그죠? 유효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손해가 생겼죠. 유효하다고 믿은 손해니까 뭐요? 신뢰 이익의 손해겠죠. 그때 갑은 충분히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그죠? 그때 갑이 을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 이를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미 불이 난 집을 매수를 하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죠? 다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문이 존재합니다. 사건화될 수 있고, 즉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을이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지방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매도코자 합니다. 그래서 10월 10일자 오전에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간밤에 그 지역에 하자로 소실했다. 아직까지 갑이 뭐요? 이를 연락 못 받은 상태죠. 이와 같은 경우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은 다 발생 가능한 어떤 유형들을 조문한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가지지 마시고 쭉 조문 그 자체로 그죠. 자, 내용을 분석합니다.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이 불능한 계약 거기다가 적으시면 되죠. 원시적 전부 불능을 말한다 그죠.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갑이죠.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책 가지고 그 손해에다가 뭐요? 계약은 무효죠, 그죠? 근데 무효인데 유효로 믿었다. 거기다 적을게요. 어떤 손해입니까? 신뢰이익이죠.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액,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액, 거기다 적을게요. 계약이 유효했다면 이행해야 되죠. 그 밑에다가 이행이익 적으시면 되죠. 이행이익.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의 손해배상은 뭐요? 이행이익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생긴 신뢰이익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즉 계약이 무효하기 때문에 이행이익을 내용으로 할 수는 없죠. 신뢰이익을 내용으로 하는데 그 손해의 배상의 한도는 뭐요? 계약이 유효했을 때 생길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겠죠. 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은 잘못이 없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조문 자체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내용들은 그 조문을 분석한 게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가시냐 하면은 444페이지로 갑니다. 계약의 효력. 자, 계약의 효력에서는 우리가 주의할 게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에 관한 논점들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갑이 왜 자신의 토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합니까? 매수인이 그에 대해서 뭐요? 대금 채무를 자신에게 부담하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상호간에 뭐요? 채권 채무가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 그죠.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이와 같은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쌍무계약의 어떤 특질로부터 일정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볼게요. 쌍무계약의 특질, 동그라미 1번.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뭐요? 대가적인 채무를 서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타방의 채무도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갑의 토지 소유권 이전 채무가 성립한 바 없다면 당연히 매수인도 그 대가인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일방의 채무가 성립을 하지 않으면 타방의 채무도 성립할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을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은 지급치 않고 갑에게만 일방적으로 등기를 넘겨달라 합니다. 근데 내가 갑이라면 뭐요? 공평의 원칙상 뭐요? 너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나도 토지에 대한 등기를 못 넘겨주겠다 그죠. 그래서 이를 이행상의 결련성, 이로부터 동시 이행 항변권이 도출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됩니다. 저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해버렸다. 그럼 매도인의 잘못이 없다 그죠. 그때 반대 당사자의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를 위험의 부담 문제라 합니다. 자, 먼저 그 중에서 이행상의 결련성과 관련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봅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출제가 되고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53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에 자동차 매매가 있었다. 법률에는 요 날짜에 성립했습니다. 근데 요 날짜에 맞교환하기로 했다 그죠. 자, 그럼 조문을 볼게요.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상대방이 그 채무형을 제공할 때까지, 여기다 척할게요. 자신의 채무형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언제까지만요?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만 뭐요?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기적 항변권이죠.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거기다 적을게요. 그러하지 않다. 즉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하려면은 상대방의 채무가 뭐요? 변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치 아니한 경우는요, 그때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자, 2항 우리 시험에서 이미 질문화된 적이 있습니다.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가 되지 아니했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자, 차근차근 본문에서 설명드립니다. 자, 요건 볼게요. 첫 번째,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하려면 쌍방 간에 뭐요? 동일한 어떤 쌍무 계약으로부터 생긴 대가적인 채권 채무가 있어야 한다. 그죠? 자, A번. 당사 쌍방이 동일한 하나의 쌍무 계약으로부터 생긴 대가적 채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자, 지금부터 체크할게요. 그때 갑은
매수인으로부터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갑은 탈락했다 그죠. 여기 채권 양도가 있었다면 뭐요? 그 양수인과 기존 상대방 사이에 여전히 그 채권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변경된 당사자 간의 동시행항변권이 존속합니다. 그 다음에 B번, 이 경우에 갑은 자동차를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죠. 갑의 실수로 자동차가 멸실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손해배상 채권으로 성질이 바뀌죠. 이와 같이. 두 번째, B번입니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으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을 때 뭐예요? 그 손해배상 채권과 기존의 타방 채무 사이에 여전히 뭐예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존재가 됩니다. 거기까지 부탁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같은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하려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갑이 요 날짜에 먼저 자동차를 을에게 넘기고 요 날짜에 외상으로 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날짜에는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이행기가 되었다 못 되었다? 못 되었죠. 그럼 갑에게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의 채무가 뭐예요? 자신에 대한 채무가 이행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만부터요. 이때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할 것. 이때 이행기가 될 것이란 것은 뭐예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판단식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때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뭐예요? 행사를 할 때 그때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만 되면 족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행기가 될 필요 없어요. 따라서 요 날짜에는 갑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다 그죠.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동안에 요 날짜가 되었습니다. 요 날짜가 됐어요. 이제는 을도 약속한 날짜가 됐다 그죠. 그러니까 선행 의무자라도 뭐요? 자신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채무가 이행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요? 선행 의무자도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죠. 그죠? 이 부분.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될 것은 처음부터 이행기가 도래할 것이 아니라 뭐요? 구체적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자가 그 항변권을 행사할 때 이행기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선행 의무자라도 뭐요? 자신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부터가 근형입니다. 다만 선행 의무자가 이행치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되었다면 뭐요? 그때부터는 선행 의무자도 그때부터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B번입니다. 예적으로 요 날짜에 갑이 먼저 이행하고 한 달 후에 외상으로 받기로 했죠. 근데 요 날짜가 돼서 보니까 을이 망했습니다. 내가 갑이라면은 약속대로 자동차를 먼저 넘겨야 됩니까? 넘기면 약속된 날짜에 대금을 받을 수 없죠, 그죠? 이런 경우는 내가 먼저 자동차를 인도하고 한 달 후에 대금을 외상으로 받겠다. 이와 같은 약속은 의미가 없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이 선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라도 약속한 이행기에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이 뭐요? 이행이 되지 못할 현저한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불안하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미리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가 되기 전이라도 미리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답니다. B번요. 당사 일방이 선행 의무가 있는 경우에라도 뭐요? 변제기에서 상대방 이행이 곤란을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미리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요건은 쉽습니다. 따라서 요 날짜에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그죠? 근데 을이
자신의 의무인 대금은 제공치 않고 일방적으로 갑에게만 자동차 인도를 청구했을 때 약속대로 뭐요? 대금을 제공해달라 그죠? 대금을 지급해달라. 그러면 약속대로 자동차를 넘기겠다 그죠? 따라서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하려면 상대방의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치 않고 일방적으로만 이행을 청구해 왔을 때 그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을 가백했다 그죠? 그럼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자, 효력으로 합니다. 기억, 동시 이행 항변권은 뭐야? 연기적 항변권이더라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어요. 아무리 같은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면 법원은 고려치 않는다 그죠? 따라서 항변권자가 항변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행사하면 뭐요? 당연히 약속대로 너는 자동차를 인도하고 너는 뭐요? 그 대가인 대금을 지급해라. 상한 이행 판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T가 체크할게요. 동시 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뭐요? 상계할 수 없다. 그러면 항변권자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동시 이행 항변권은 그 항변권이 뭐요?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채무를 뭐요?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이 제공될 때까지는 자신의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치해낼 이와 같은 정당한 동시 이행 항변권에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치 않더라도 기책이 없다 그죠? 기책이 없기 때문에 동시 이행 항변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채무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거기다 적을게요. 동시 이행 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이행치 않더라도 뭐요? 채무 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파트에서 중요하다 그러죠. 따라서 동시 이행 항변권의 행사는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본래 채권은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뭐요? 쉬었다가 위험 부담 문제 이하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